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실을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의 매출 목표를 낮췄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AI 거품론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ADP 민간 고용 지표입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감소했어요. 고용 숫자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고용이 부진하네. 다음 주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커졌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한 대표님?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고 고용 지표였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사실 이제 지표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죠. 5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2,000명이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그 미국 나스닥 선물은 이 지표가 발표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격이 바로 흡수가 되면서 오히려 금리나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어쨌든 나쁜 뉴스를 좋게 해석하면서 어제 급락했던 나스닥 선물이 바로 V자형으로 반등을 주면서 시장은 바로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쨌든 고용이 좀 악화되었다라는 부분은 지난번 기업 민간 조사 발표에서 실업률이 4.6%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일치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은 하락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나 당위성은 좀 더 커졌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의 해석이 좋은 쪽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의 주장이 그거였죠.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도 고용이 이렇게 부진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유효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네. 지금 이제 민간 고용 지표긴 하지만 이렇게 고용이 부진하다라는 건 그런 사람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낸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펄 연준 의장이 결국엔 고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거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볼 거냐, 항상 이 비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통적으로 펄 연준 의장은 그동안에 고용에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에 이번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사실 지표가 저는 이렇게 쉽게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고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단 장중 흐름 변화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펄 연준 의장의 임기가 지금 내년 5월까지이긴 하지만 벌써 케빈 해시지 내정자로 다 지명이 됐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 우리가 이제 이걸 속된 말로 그림자 연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펄 연준 의장의 기조를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케빈 해시지라는 분의 기조를 따라야 할 것인지 참 복잡해진 상황이라서요. 네.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나 기대감이 퍼지니까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이제 러셀 2000. 이건 중소형주죠.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기술주 중심의 관심이 컸다면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양상도 나타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S&P가 소형주가 좀 강했고요. 여기 러셀 2000이 강했고 모멘텀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소형, 모멘텀, 러셀 2000 이 삼각 편대가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때 증시를 이끄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유통과 소비, 경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과 방금 보여줬던 러셀 2000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일부 주도주가 바뀌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등락이 그렇게 날카롭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 소비재 정점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나 경기 필수 소비재 정점으로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이런 경기 순환보다는 관세 협상 이후에 바닥론으로 좀 등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바뀌었다. 우리가 보통 금리 사이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부터 보통은 중소형주 러셀 2000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와 본다면은 한 분기 정도 앞당겨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보고 연말 시즌 이후에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은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지만 이게 만약 급격히 꺾이게 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시장 내에 더 커질 것이다. 네.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지금 성장주나 이런 중소형주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우에 편입돼 있는 블루칩 중심의 안정적 경기 방어적 투자가 유의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도 AI에 대한 붐은 꺾이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한켠에서는 분산 투자,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혹은 안정적인 또 투자처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 주말 사이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때 소비가 좋아서 우리가 고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만약 이렇게 고용이 급격하게 생각한 것보다 빨리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끝 무렵 갔더니 소비도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중고가 지금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가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그럼 이거를 굿뉴스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보면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매도에 좀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가 꺾인다, 주도주의 힘이 이제는 다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거품론에 대한 논쟁이 조금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제품 매출이 목표치를 좀 낮춘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한다니까 사실 좀 화들짝 할만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이렇게 되니까 밤사이 사실 빅테크들이 좀 주가가 동반 하락한 원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한 대표님. 그렇죠.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적극적으로 오보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이제 이런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것은 현재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다라고 밝히면서 명백한 오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래도 낙폭의 한 절반 정도를 회복하면서 나스닥이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보로 물론 밝혀졌지만 그만큼 시장이 AI 거품론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여지고, 나스닥 선물이 저 급락했을 때 ADP 민간 고용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인풋에서 아웃풋,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결과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이제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나마 상업화가 제품화가 가장 빨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보라고 밝혀졌지만 시장의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죠. 이게 이제 시장의 의심을 뭔가 심어주게 되면 그게 또 상상의 나래들을 다 펼치지 않습니까? 오보라고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보도가 나온 것 자체를 두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또 네. 피어오르면 AI 거품론 다시 촉발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한 이슈는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꼭 겪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빨리 이렇게 시장에 노출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처음으로 챗 GPT가 나오고 제미나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검색을 해놓고 우리도 좀 불안하니까
기존에 썼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던 작업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기업들은 당연히 이 AI가 그들의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합성, 적합성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투입되는 시기에 대한 조율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은 저조일 수도 있고 계획이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차피 방향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그 방향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까지 맞추고자 한다면 저는 투자하는 것에 더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바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 저는 그 노이즈들은 반드시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 포인트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캐펙스 투자를 하면 괜찮지만 만약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중이 줄었을 때 그 규모가 줄었을 때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어차피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감수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 거품론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일단 지금 결론 내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최근에 그 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를 다 각 국가들과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25%에서 15% 관세 인하된 관세를 적용을 하는데 소급 시점 같은 것들이 다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1월 1일자로 정해졌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 뭐 한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니까 좋은 소식인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게 또 다른 면으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력한 경쟁자였던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싣고 미국 폰트로 다시 들어오는구나. 미국 자동차 입장에서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상품 관세 영향이 좀 있었고 특히 뭐 픽업 트럭에 대한 예외장 또 새로운 상품 관세라든지 관세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사실 현대차 등에서는 관세 협상 이후에 언제부터 적용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질의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체 들은 이제 일본과 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길을 트였고 반면에 GM이나 포드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실적도 생각보다 좀 좋았고 전기차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액공제도 조금은 변칙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제 포드 주가나 이번 주에 들어와서 보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긴 좋았지만 결국은 관세에 의해서 좀 받았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이제 현대차가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예쁘게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었지만 어쨌든 관세 영향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제 6% 넘는 급등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 이제 아마 포드나 GM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등이었고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혐졌던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나오는 구간. 다만 트럭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예외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유지될 수 있지만 아마 이제 주가 탄력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로트닉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관세 협상 체결하면서 미국에 투자해라 이런저런 이제 협약들을 다 체결했잖아요. 우리가 3,500불, 미국이 일본이 5,500불, 유럽이 6,500불인가요? 예. 하는데 이제 그걸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그 용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했어요. 대부분이 선박 건조,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 뭐 예를 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런 데가 되겠죠. 네, 원전 이런 이제 인프라 부분에 대부분이 투자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이슈 하면은 원전 에너지 같은 거 공급하는 네. 그런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센트럴스 에너지도 여기에 다 속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주목을 받을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목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이제 원전 관련주라 그래서 이제 원자재 그 원석 관련 기업들까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바로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캐펙스 투자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프라는 그러면 어떤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었을 땐 두 가지죠. 일단 중국과의 어떤 싸움에서 격차가 벌어진 쪽, 특히 조선, 그리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빠르게 우위를 점해야 되는 쪽 AI, 이런 것들을 다 중점적으로 두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돈을 쏟는 거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의 물길이 바뀌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모든 것들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함이 지금 목표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 여기에 걸려있는 산업들이 AI와 로봇 그리고 뭐 조선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시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대입을 해보면 손익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선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MRO 사업에서도 수주에서 좀 미끄러졌고 실제로 신규 수주가 늘어나는 속도의 폭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폭 여기에 중고성가의 상승폭까지도 생각보다는 지금 더 저조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서 보는 것은 좀 별도로 보시고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앞서 이야기한 뭐 조선 그리고 원전, 인프라 이쪽은 여전히 강력한 대세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게 장기 모멘텀을 갖고 가느냐 이 여부지 않겠어요? 근데 장관이 이 얘기를 확정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돈들 다 원전, 조선, 에너지 개발 이런 데 다 쓰겠다라는 거. 그 막대한 돈들이 지금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니구나. 인프라 건설하는데 뭐 10년 그렇게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력이나 건설을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뼈아팠던 부분은 이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중동에 진출하면서 원팀은 한국과 당연히 이룰 줄 알았는데 미국 내 건설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안한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원팀을 구성하냐 여부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전반적으로는 러튼 상무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그 SMR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다수의 사이트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업체에서도 상당한 기대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 의혹들을 낳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운데서도 쿠팡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더 늘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쇼핑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수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 거치면서 지금 소비 심리 나쁘지 않다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확실히 연말은 연말이군요. 확실하죠. 네. 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주 주말에 가장 걱정했었던 건 YOY 대비로 얼마만큼의 소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고용과 이제 물가 그리고 소비력이었는데 이 소비력이 흔들리게 된다면 굉장히 또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었던 상황 속에 오프라인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늘었고 온라인에 대한 소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를 지나고 와서 봤더니 좀 비싼 제품 그리고 값싼 제품 뭐 기준 할 거 없이 여전히 미국의 소비력은 괜찮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AI가 소비 촉진을 더 시켰다라는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소비자들이 만약 뭐 사고 싶었던 의류 그리고 뭐 신발이라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 유사 제품 그리고 해당 제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자동적으로 링크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쿠팡의 가장 무서운 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 사면 내일 온다는 것 그리고 패턴 한번 인식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는 점. 그런데 이걸 미국 기업들의 결제사들이 모두 이제 도입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세 연속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월마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까지 좀 들어오면서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를 제외하고라도 굉장히 많은 소비주들의 흐름이 괜찮고 저는 지금 쇼피파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유통사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면 중간에서 결제를 한 결제사들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을 거거든요. 결제 수수료. 그렇죠. 결제 수수료가 아마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이제 이 소비 관련주들을 보실 땐 해당 브랜드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간에 이 결제사들의 추세 흐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쇼핑 시즌 누군가 돈을 쓴다는 거에 많은 섹터들이 다 훈훈해지는군요. 그렇죠. 이지한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연말 쇼핑 시즌의 섹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 유통업체들을 좀 유심히 좀 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 유통업체들을 보면 월마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사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 경우도 특화되어 있는 그 유통업체지만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어쨌든 지난주 쇼핑 시즌을 정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런 유통업체들이 바닥을 딛고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직전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지난주부터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 그 4분기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대안적인 투자로서 유통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아직 실적 발표 막바지긴 하지만 네.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소비 관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장 마치고 나면 소비 관련주들 중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울타뷰티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주들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울타뷰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은 휴렉패커드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쪽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크로고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유통하면 월마트, 코스트코는 이제 익숙하지만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직은 좀 안 알려진 기업인 것 같은데 규모로 따지고 보면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마트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금 추세도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거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오늘의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진흥 정책, 이 보도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테슬라와 로봇의 교집합, 더 나아가서 이 로봇과 미국의 교집합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죠. 자, 이 밖에 다양한 모멘텀들을 뽐내는 종목들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 종목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역시 테슬라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전기차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전기차라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테슬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로봇이란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밀어준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표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AI 다음은 로봇이다. 네.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극단적으로 써가면서까지 로봇을 좀 강조했고, 그동안 이제 테슬라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봇,
특히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전기차가 어려울 때 그나마 좀 잘 버텼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업화에 근접해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역시 이제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4% 넘는 급등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단 미국의 주가에서 부품이나 장비 관련되는 소재 쪽을 제외하고는 일단 대장주 인식을 대형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주가도 여기에 하답을 하면서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안 좋다라고 평가했는데 직전 고점까지 어느새 다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추세선을 잘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물론 로봇이나 자율주행에도 주목을 좀 하지만 오늘 이제 중국의 11월달 차량 인도 출하량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10%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분기 그 테슬라 실적에서도 처음으로 차량 인도 대수가 상승 반전하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이나 자율주행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전기차에서 바닥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차량 인도 대수, 출하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바닥론에 근접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에 와 있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또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중국 자체에서도 사실 업체들 간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강제 구조 조정을 좀 시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재한 대표님?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BYD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줄었거든요. 네. 중국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BYD를 비롯해서 출하량이 줄었는데 테슬라가 출하량 10% 늘어났다는 것과 함께 일부 이제 모델이지만 품절 사태가 났었거든요. 9월달에. 그러면서 이 틈새 시장에서 테슬라가 다시 이제는 좀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일부 픽업 트럭을 비롯해서 그 트럭 모델을 비롯해서 소형 모델, 저가형 모델 일부였지만 품절 사태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 협업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네. 모멘텀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국 전기차는 BYD를 비롯해서 대부분 고전을 하고 있고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서 테슬라가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뭐 밸류가 고평가돼 있다는 논란은 하루 이틀 아니니까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부침을 겪고 있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로봇 같은 화두가 부상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 오르고 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재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기는 한데 오래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게 탁 튀어오를 때 에이 차익 실현하고 팔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아닌가요? 사실 이제 딱 그 위치에 와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딱 직전 고점에 이제 거의 이제 도달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위치면 팔고 싶을 겁니다. 488달러 정도 가면 이제 직전 고점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고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신고가를 갱신해서 상당히 위쪽에 있는데 테슬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만 놓고 기술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밸류는 상당히 비싸지만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시에 한번 따라 붙어도 좋을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면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고 이제 직전 고점에 다다랐는데 한번 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대표님은 아직 팔지 마. 홀딩을 외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테슬라 알아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CXL 솔루션으로 많이 알려져 그쵸. 있죠. 오늘 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일단 CXL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는 저는 여전히 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아스테라랩스의 CXL은 연결성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연결성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 지금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구동해야 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데이터 센터를 무한대로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어진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더 들어올 수 있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술력을 바로 CXL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CPU 외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기술, 이건 이제 CXL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테라랩스는 이쪽에서 세 가지의 기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CI 익스프레스,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여기에 이제 이더넷. 그러니까 단어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하나의 데이터 센터와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규모는 어떤가라고 체크를 해보면 올해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이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많은 AI 인프라 투자의 공통적인 걱정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혹은 엔비디아가 구글, 이런 메타 플랫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까지도 AI 발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표들이 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아무리 이제 공룡 기업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잘하는 지금 기술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고 힘을 좀 빼야 되는 분야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결성적인 CXL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스테라랩스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조금 빠른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시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추후의 어떤 선택 사항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요. CXL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스테라랩스, 저는 최근에 고가 대비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AI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만 가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좀 직면을 했는데 네. 저는 아스테라랩스는 조정이 잘 나왔던 구간, 이 조정의 이유가 실적이 안 나와서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잘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구간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아스테라랩스 알아봤습니다. 이지한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지한 대표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캐터필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자꾸 이지한 대표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 왜 그 표현이 저는 더 좋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잘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방송을 한 번 단계 따마다 거의 30% 이상씩 상승해서 가만히 보면 저희 프리마켓돈에서 이지한 대표님이 캐터필러 얘기하시고 나서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이후에 AI 관련된 종목에 주도주냐 아니냐는 100% 이상 상승했냐 안 했냐를 보거든요. 네. 근데 캐터필러는 우리가 물론 AI 인프라 관련주 소유주로 분류를 했는데 역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0% 상승했고 이 종목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딱 위치에 이제 다시 이제 도달을 좀 했고 지난주에 이제 웰스파고에서 레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평가도 좋았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중장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재고 소진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생산을 급격히 늘려야 되는 생산 확대의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캐터필러는 이렇게 한번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번 끝까지 지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지한 대표님이 한 네 차례 정도 캐터필러를 소개를 하고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 네 차례 동안 정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꺾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캐터필러 같은 종목은 배당은 어때요?
조금 많이 이제 하는 편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배당은 좀 약하죠. 배당률이 1%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보다는 성장성에 좀 기반을 좀 둬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중장비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생산이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확대되는 단계에서 보통은 주가가 한 번 더 점핑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마지막 사이클에서 생산 확대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내년 1분기까지가 아마 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주가 수익을 좀 향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금, 은 너무나 막 가격 많이 올라서 광산 개발도 다시 활발해지고 막 있잖아요. 광산 개발하는 데 이런 중장비들 다 필요한 이런 건 다 캐터필러랑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물론 데이터 센터지만 사실 최근에는 말씀하신 광산 개발, 특히 최근에 미국이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은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세로 걷어들인 돈을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인프라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그리고 광산 개발까지 뭐 다 모멘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상당히 상승 탄력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캐터필러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마지막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헤즈브로입니다. 헤즈브로. 저는 잘은 몰라요. 헤즈브로. 이게 좀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게임이라든지 만화 콘텐츠,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시점에 왜 갑작스럽게 이런 쪽을 보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 지금 장 열리기 전에 프리장 시세를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금 반도체 IT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론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러한 쪽은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좀 보면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뭐 울타뷰티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세일즈포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기존의 주도주가 조금 쉴 때 그동안에 소외되었지만 실적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쪽은 우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틈새 시장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땐 바로 이 헤즈브로라고 하는 기업들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섹터의 대장주는 로블록스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 IP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한 거지만,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문구류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조금씩 더 커질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결국 흥행하는 장난감을 IP를 삼아서 컨텐츠를 만들죠. 그럼 그 컨텐츠가 OTT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을 때 흥행을 한다면 이게 영화화되고, 또 이게 또 흥행을 한다면 결국엔 웹툰이라든지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듯이 게임화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많이 팔리지 못했던 장난감들이 또 다시 재판매가 되는 그러한 구조를 잡아가면 재고 관리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게임 IP의 성장을 통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저는 이 헤즈브로와 같은 기업들 연말에 또 아이들 많이들 사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시즌 그렇죠. 이럴 때. 네. 그리고 이제 또 해가 바뀔 때 이런 게임사들이 또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비를 또 촉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주가의 상승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소비 쪽에서 월마트, 코스트코, 울타뷰티,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기업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숨은 기업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저는 많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즈브로입니다. 이게 발음 잘못되면 헤즈볼라 이렇게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IP의 힘이라는 것, IP를 갖고 만들어내는 장난감, 그게 컨텐츠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또 그게 노출이 되면서 2차, 3차에 파생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재무 상태는 어때요? 일단 최근에 재무가 그렇게 좋진 못했지만 그래도 올 초에 이제 좋지 못했던 평을 받았지만 이번 3분기에서는 안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한 단계 더 높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업부를 좀 빠르게 추려서 아무래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만 게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안 팔렸던 장난감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이 한번
번 흥행을 하면 이 게임 때문에 안 팔렸던 장난감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올 4분기 그리고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해집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 본부장님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주시고 있는 월스트리트 픽. 네. 오늘 픽도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픽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제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기업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장을 양분화하면 반도체가 강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로봇 산업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반도체와 로봇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 쪽의 강자라고 좀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리노공업이라든지 ISC와 같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 에이직 반도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반도체 칩에 맞는 테스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테라다인의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용 로봇이라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 산업과 그 공정에 맞게 로봇을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여기에 맞는 테스트 장비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다시 한번 로봇주의에 힘을 짚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로봇주의에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다른 AI 관련주들보다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사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월스트리트 픽 오늘은 테라다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지한 대표,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반발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어제 급등 마감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럼에도 저가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오라클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가 $280를 제시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주목한 건데요. 이 소식에 어제 오라클은 강세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어제 웰스파고를 비롯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가 이번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재 웰스파고는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세일즈포스는 3분기 EPS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프리장에선 2%대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어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AI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실적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9% 넘게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류업체 아메리칸 이글스는 3분기 호실적에 더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어제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MSCI 지수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어제 강세 마감했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치와 할당량을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MS는 기업용 AI 플랫폼 파운드리 등에 해당 조치를 취했는데요. 올해 목표치를 절반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MS 측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어제 주가는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DC에 따르면 애플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억 4,740만 대 아이폰 출하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아이폰 17의 중국 수요 급증이 실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4분기 중국 내 출하량은 전년 대비 17% 급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애플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로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 크로거는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로거는 3분기 매출 342억 8천만 달러, EPS 1.0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텔시는 크로거에 대한 목표가 82달러와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은 신선도와 디지털 제품,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장 주가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이 둔화하며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자산운용 박현정 매니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미국 증시가 11월에 조정,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뭐 아직까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우리 박현정 매니저님과 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 증시 전망을 지금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리서치 센터의 뷰를 보면 내년에도 이제 미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타깃으로 제시하는 포인트가 이제 8,000포인트대 위치에 있다라고 뭐가 봐주시면 8,000 되겠습니다. 포인트죠? S&P 500 지수. S&P 500 8,000포인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강세장이군요. 맞습니다. 8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봐도 이제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강세 흐름이 이뤄질 수 있는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정책의 완화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AI향 수요의 증가가 이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내년 미국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S&P 500 기준으로 8,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10% 더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일부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네. 담아봐도 좋겠다. 맞습니다. 요렇게 이어지겠네요, 논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네. 일단 저희가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기초지수가 동일한 운용사에서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2개를 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게 이제 보수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아,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런 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S&P 500 지수 ETF나 아니면 뱅가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나스닥 ETF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PY가 이제 사실 가장 유명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저 스파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스파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SPY라고 읽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스파이라고 읽긴 합니다. 네, 스파이라고 할게요. 네.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스파이 맞습니다. 편하니까. 네. 네. 스파이 M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동일한 운용사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S&P 500을 네. 이제 추종하는 ETF인데 네. 차이를 좀 이제 명확하게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총보수이고요. 와. SPY는 이제 스파이는 이제 1993년에 출시가 돼서 총보수가 0.09455%입니다. 근데 스파이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뒤늦게 출시가 됐는데 총보수가 굉장히 저렴한 0.02%로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워낙 이제 S&P 500 ETF들이 저보수로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스테이스트릿 입장에서도 이제 좀 더 저렴한 보수의 상품을 뒤늦게 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상품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일단은 그 운용 금액에서도 확실히 전통 있는 네, 스파이 ETF가 훨씬 더 크네요. 큽니다. 운용 규모가 맞습니다. 7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네,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나선 네, 스파이 M ETF 화면 좀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 1,000억 달러 밑으로 네.
하고는 있지만 아주 저렴한 보수가 네, 맞습니다. 보수 운용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장점이다.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ETF는 네. 단기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총보수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장기로 보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총보수 차이가 만약에 0.3%밖에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보수는 이제 매년 부과가 되다 보니까 10년을 투자하면 이게 3%까지 확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보수의 상품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상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 쪽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품들 그것도 좀 맞습니다. 비교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음영 표시를 몇 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상품들 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네. 이런 상품들이 이제 저보수의 상품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 그래서 뭐 원큐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인 초저보수의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보수가 네,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 같지만 네, 저게 이제 장기 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 수수료가 이제 차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네. 상당한 부담이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네. 글쎄 운용사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경쟁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차가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을 비교를 할 때는 저희가 총보수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보통 그러면 연금 계좌 같이 장기로 운용하는 곳에 네, 많이 맞습니다. 담는 네. 상품들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보통 이제 연금은 노후에 네. 나중에 이제 그 수익률이 다 합쳐진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보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저는 근데 ETF 생각할 때 무조건 수익률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 보수를 얼마나 떼는지도 상당한 장기 운용 관점에서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박현정 매니저님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